삶의 기술에 통달한 사람은 일과 놀이, 노동과 휴식, 몸과 마음, 훈련과 오락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다. 무엇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타고성에 대한 비전을 추구할 뿐이고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아르헨티나 남쪽에 있는 산 파타고니아. 아무도 살지 않는 오지이며 오염이 전혀 안 된 상태의 자연 그 자체인 파타고니아 같은 비전과 미션을 추구하고 있는 의류회사이죠. 또한 파타고니아 옷은 고객이 원하면 지속적으로 수선해주는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10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10년간 쉬나드와 파타고니아가 이룬 사업적, 환경적 성과와 앞으로 100년간 해야 할 일을 정리한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파타고니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파타고니아 이야기. 2005년 이 책을 처음 썼던 이유는 파타고니아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설명해 줄 안내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이 단순한 책이 10개 국어로 번역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로 쓰이고 대기업에 영향을 주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까지 우리 회사를 사례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늘 파타고니아를 인습과 전형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파타고니아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평범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점만큼은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거의 반세기 동안 살아남았고 심지어 번창했다. 등반 장비를 다룬 우리의 첫 회사 쉬나드 이퀴먼트까지 포함시킨다면 반세기가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말이다. 이제 우리 회사의 이름은 파타고니아 웍스이고 그 아래 의류회사인 파타고니아 인코퍼레이티드와 식품회사인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을 두고 있다. 뜻이 맞는 여러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전혀 꿈꾸어 본 적도 원한 적도 없는 큰 회사가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 소유의 회사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겁게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대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가치관을 타협해야 했던 적은 없었다. 우리는 회사를 팔거나 공개 회사로 만들어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라는 우리의 사명을 타협할 생각이 없다. 지구의 건강 상태는 그리 좋지 않다. 몇몇 선진국과 일부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의 보금자리인 지구가 인간의 일 때문에 위험할 정도로 더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사, 책, 영화, 과학자들의 경고가 넘쳐나고 군까지도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정부, 기업, 그리고 당신과 나는 계속 망설이면서 이 문제를 역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좀처럼 내딛지 않고 있다. 더 참담한 것은 2007년과 2008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8%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 들어본 일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대의 기업들 일부가 자기 회사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모든 지표는 계속해서 비관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는 현재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경작 가능한 토지, 풍부한 어장, 안정된 기후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의 사용량이 이를 공급하는 지구 역량의 150%에 달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파타고니아가 시작된 1973년 지구의 인구는 40억이었지만 현재는 70억이 넘으며 2053년에는 9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장 겁나는 부분은 이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 인구의 부가 매년 2.5에서 3%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50년이면 이 인구의 수요는 지구가 스스로를 갱신하는 능력의 300에서 500%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것이 파산 상태라는 것은 굳이 MBA 학위가 없어도 알 수 있다. 대형 다국적 기업에게 조종을 받는 정부들이 운영하는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수익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푸른 지구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 얻었던 성과들은 양적 성장에 모두 잡아먹히고 있다. 양적 성장은 아무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다. 지구 온난화의 이 모든 문제들의 자원 이용의 지속 불가능성,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까지 더해지면 우리 경제와 환경 모델은 파국을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에 도달한다.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의 붕괴는 같은 시나리오를 따랐다. 세계화와 자본주의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라고 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한 세기의 4분의 3에 이르는 세월 동안 갖가지 위험한 일을 해오면서 나는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사실은 나를 그리 괴롭히지 않는다. 모든 생명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인간의 모든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종은 진화하고 소멸한다. 제국은 발흥한 뒤에 분열된다. 기업은 성장한 뒤에 약해지고 망한다. 거기에 예외는 없다. 이런 것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많은 멋진 생물들과 귀중한 토착 문화가 완벽하게 파괴되는 6번째 대멸종의 목격자가 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특히 인간이라는 종이 처한 공경을 바라보는 일은 나를 슬프게 만든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사회의 악은 점점 강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나와 파타고니아 직원들은 영향력 있는 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커진 만큼 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개정 증복판은 이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했던 일과 다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려는 일을 다시 정비하고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본 시나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법. 나는 거의 60년 동안 사업가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거나 변호사라고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내게 어려운 일이다. 기업은 자연의 적이 되어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것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쥐어주고 공장 폐수로 지구를 오염시킨 일들을 책임져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업은 식량을 생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인구를 제한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성과 영혼을 저버리지 않고도 수익을 내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파타고니아 인코퍼레이티드는 하나의 실험이다.
우리는 지구 최후의 날을 예측하는 책들이 자연의 파괴와 문명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즉시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권고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존재한다. 환경의 붕괴가 목전에 있다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행동을 취할 의지가 부족하다. 우리는 무관심, 타성, 상상력의 부재로 인해 집단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파타고니아는 통념에 도전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책임 있는 기업을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끝없는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자연 파괴에 대해 책임져야 마땅한 자본주의 모델은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파타고니아와 2,000명의 직원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 유익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기업을 만든다는 것을 전 세계 기업들에게 입증해 보일 수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항공기뿐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산업활동, 모든 계산과 추정, 사람들이 초안을 만들고 청사진을 그리는데 보낸 모든 밤들은 하나의 원리로 수렴된다. 단순성이라는 궁극의 원칙으로 가구의 곡선이나 배의 용골이나 비행기의 동체를 다듬는다고 생각해보자. 장인 정신을 담은 수세대에 걸친 실험을 통해 인간의 가슴이나 어깨의 곡선과 같은 궁극의 자연스러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법칙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일에 임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완벽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무엇 하나 걸치지 않은 적나라한 상태에 이를 때 달성된다. 매년 매출은 2배씩 늘어나서 돈만 마련되면 등산을 떠나는 떠돌이 등반가 친구들만 고용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때문에 우리는 군에 있을 때 등반을 함께 했던 믿음직한 한국인 등반가들과 몇몇 멕시코인 노동자, 이민국에 적발될까 숨어 사는 훌리오 발레라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기계 기술자를 고용했다. 매출은 늘었어도 시나드 이퀴먼트의 연수익률은 1% 정도에 그쳤다.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3에서 5년 정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도구나 주형을 1년 만에 폐기하곤 했기 때문이다. 경쟁은 심하지 않았다. 그런 시장에 뛰어들려는 다른 바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70년 시나드 이퀴먼트는 미국 최대의 등반 장비 공급업체가 되었다. 그것은 환경 파괴의 장본인이 되는 길의 시작이기도 했다. 느리기는 했지만 꾸준히 등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볼더 인근의 엘도라도 협곡, 뉴욕의 샤완 컹크, 요세비티의 계곡과 같이 잘 알려진 루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다. 연약한 크랙에 경강 피톤을 반복적으로 박아놓고 빼낸 덕분에 암벽은 흉하게 망가졌다. 엘카피탄의 노즈 루트를 등반한 나는 몇 해 전 여름만 해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그곳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염증을 느끼며 집에 돌아와야 했다. 프로스트와 나는 피톤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수년에 걸쳐 밟게 될 환경 보호를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었다. 피톤은 우리 사업의 중추였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암벽들이 훼손되고 있었다. 다행히 피톤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다. 해머를 이용해서 크랙에 박아놓고 빼는 대신 손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알루미늄 초크가 그것이었다. 영국의 등반가들은 험한 바위에서 초크를 사용했다. 하지만 영국산 초크는 조악해서 영국 이외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했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우리는 스토퍼와 헥센트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버전의 초크를 만들어 소량씩 판매했고
1972년부터 시나드 이퀴먼트 카탈로그에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토론 중에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파타고니아는 팀북투나 샹그릴라와 같이 지도상의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아득하고 흥미로운 이상향을 의미했다.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다. 카돌루그의 소개말에 피오르로 이어지는 빙하, 바람에 흔들리는 들쭉날쭉한 봉우리, 가우초, 콘도르 라는 글귀를 쓰다가 파타고니아가 떠올랐다. 우리는 험준한 남부 안데스와 케이프 혼의 환경에 맞는 의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 목표를 가진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고 어떤 언어로도 발음이 가능했다. 1973년 진짜 파타고니아와의 강한 연계를 위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 피치로이 산의 스카이라인을 기초로 한 삐쭉삐쭉한 봉우리, 푸른 바다가 있는 상표를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등반가였고 서핑을 하는 사람, 카약을 하는 사람, 스키를 타는 사람, 대장장이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과 친구들이 원하는 좋은 도구와 기능적인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다. 융자가 잔뜩 들어있는 데다가 언제라도 안전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해변의 오두막 한 채와 낡아 빠진 포드벤이 말린다와 내가 가진 개인 재산의 전부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각자 가족이 딸린 직원들이 있는 차입금이 엄청난 회사가 있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 이 회사의 성공에 달려 있었다. 우리의 책임과 금융 부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어느 날, 나는 사업가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업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업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평범한 사업 규칙을 따라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항공사 잡지 광고에서 본 양복을 입은 창백한 얼굴의 시체들과는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었다. 사업가가 되어야만 한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기업가 정신에 관한 말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업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비행 청소년을 연구하라이다. 비행 청소년은 행동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정말 역같네.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난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가가 되려면 좋은 명분들이 필요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사업을 확정하더라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일은 늘 즐거워야 한다는 점이다. 일터로 오는 길에는 신이 나서 한 번에 2칸씩 계단을 껑충껑충 뛰어 올라야 한다.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입고 심지어는 맨발로 일하는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유연한 그무로 파도가 좋을 때는 서핑을 하고 한방눈이 내리면 스키를 타고 아이가 아플 때는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일과 놀이와 가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칙을 버리고 나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창의적 경영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을 80%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 80%의 능숙도를 달성할 때까지 열성적으로 임한다. 그 수준을 넘어서려면 집착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일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80% 수준에 이르면 시들해져서 전혀 다른 일로 이동한다. 파타고니아의 제품 라인이 그토록 다양하고 우리의 다재다능하고
다면적인 의류들이 크게 성공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첫 번째 현금 유동성 위기에서 살아나온 후 기능성 의류에 집중하게 되었다. 첫 기능성 제품은 폼백 재킷이었다. 내부에 물방울이 많이 생기던 당시의 폴리우레탄 소재 레인웨어에서 한 차원 더 발전한 제품이었다. 우리는 나일론 외피 안쪽에 얇은 발포제 층과 면포 안감을 덧대 보온성을 높이고 물방울이 덜 생기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디자인 작업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산지대에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 하는 보다 큰 문제의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등반 의류 업체 전체가 땀을 흡수하는 면, 양털, 오리털과 같은 전통적 소재에 의존하던 때에 인명 보호를 중심으로 삼은 우리는 영감을 찾기 위해 등반 이외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는 북대서양 어부들이 즐겨 입는 파일 스웨터가 이상적인 산악 스웨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습기를 흡수하지 않으면서 보온이 잘 되기 때문이었다. 아이디어를 시험할 옷감을 찾아야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76년 말린다는 어떤 직감에 이끌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머천다이즈 마트로 갔다. 그것에 우리가 찾던 물건이 있었다. 파타고니아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신나게 출근했다.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옷을 입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거나 서핑을 하거나 건물 뒤쪽의 모래밭에서 배구를 했다. 회사에서는 스키나 등반 여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친구들이 모여 금요일 밤에 시에라로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지쳤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몸집이 커지자 변화도 필요했다. 1984년 우리는 그레이트 퍼시픽 아이언 웍스라는 이름을 로스트 에로 코퍼레이션으로 바꾸어 지주회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의류를 디자인, 제조, 유통하는 파타고니아 인코퍼레이티드와 등반 장비를 디자인, 제조, 유통하는 쉬나드 이퀴먼트를 자회사로 두었다. 그레이트 퍼시픽 아이언 웍스는 소매점들을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됐고 파타고니아 통신 판매 부서는 독립 법인이 되었다. 그해 우리는 로스트 에로의 새로운 사옥을 지었다. 거기에는 개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임원들을 위한 사무실조차 말이다. 이런 구조가 때로는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영진은 개방된 형태의 커다란 공간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고 직원들은 곧 이 공간에 울타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직원들이 근무 중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말린다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레이트 퍼시픽 차일드 디벨로프먼트 센터라는 사내 어린이집을 개설했다. 당시에는 이런 사내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120개에 불과했다. 물론 현재는 8,000개 이상의 사내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카페테리아에서 부모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풍경 때문에 회사라기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우리는 자녀를 새로 얻은 직원들은 물론 다른 직원들도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회사를 편협하게 몰아가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기업 문화로부터 달아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만 기울이면 된다. 한때는 우리의 전통이 특이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직장 문화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추세가 시작됐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뿐이다. 1988년 우리의 첫 전국적 환경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요세미티 계곡의 도시화를 막는 종합 계획을 지시하는 캠페인이었다. 작가들에게 글을 요청해서 카탈로그에 싣고 매장들 내부에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우리는 연어와 강 복원을 위한 캠페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반대하는 캠페인, 북아메리카의 토착 동식물과 공존하기 위한 캠페인, 나아가 유럽에서는 알프스를 통과하는 트럭의 과도한 오염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참여 범위를 점점 확대했다. 우리는 이런 외부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 외에 회사 내부를 살피고 상업적 오염원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인식했다. 1984년부터 폐지를 재활용하기 시작했고 카탈로그를 만들 가장 재활용도가 높은 종이의 공급원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는 미국 최초로 재생 종이를 이용해 카탈로그를 만든 기업이 되었지만 첫 시즌의 결과는 참혹했다. 아직 시험 단계였던 재생지에는 잉크가 잘 스며들지 않았다. 사진은 흐렸고 색상은 우중충했다. 하지만 그 첫 해에 재생 종이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350만 킬로와트의 전기와 600만 갤런의 물을 절약하고 23.5톤의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1300제곱미터에 이르는 고형 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는 것과 1만 4,500그루의 나무가 잘리는 것을 막았다. 다음 해에는 종이의 질이 훨씬 나아졌다. 우리는 건축이나 리모델링 계획에 독성이 낮은 재활용, 재사용 자재를 사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개척했다. 우리는 웰먼 만델밀스와 함께 신칠라 플리스에 사용할 재생 폴리에스테르의 개발에 나섰다. 그리고 1리터짜리 페트병 25개로 신칠라 플리스 재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웃도어 의류회사가 유전자 조작 생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다. 맞다.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유전자 변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 자신이 모두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 역량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이미 일반 연어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자라는 유전자 조작 연어가 만들어졌고 세포 하나하나에 살충제가 들어있는 변종 옥수수가 만들어졌으며 나무는 펄프와 공정에서 보다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리그닌이 적게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런 새로운 종들이 야생 상태의 자연에 들어가거나 음식의 공급 체계 내로 들어온다면 우리 건강과 생태계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살충제 DDT나 핵 에너지와 같이 적절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기술들로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는 유전자 조작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유전자 조작 생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음식으로 먹기 전에 이 모든 위험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매년 30에서 50%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던 파타고니아도 1991년이 되자 난간에 부딪혔다. 나는 여전히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라 전체가 불황에 들어섰고 우리가 계획하고 원자재를 사들여 대비했던 성장은 멈춰버렸다. 매출 경색이라고 해서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20%에 그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성장률의 둔화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중개인들이 주문을 취소했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통신 판매도 해외 사업 부분도 예상 판매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우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최대한 생산을 줄였다. 고용을 중단했고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했다. 신제품 출시는 미뤘고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은 생산을 중단했다. 우리는 단순히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해고를 단행한 적이 없었다. 사실 어떤 이유로도 해고를 한 적이 없었다. 우리에게 회사는 대가족과 비슷한 개념이었고 대부분의 직원에게도 회사는 곧 가족이었다. 우리가 늘 친구, 친구의 친구, 그들의 친지를 고용해 왔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들, 형제 자매, 사촌과 사돈이 함께 혹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했다. 어떤 회사든 해고가 기분 좋은 선택일 리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특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해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긴 긴장감은 참기 힘든 정도였다. 임금 삭감이나 근무시간 단축과 같은 대안들을 고려했지만 결국 해고만이 우리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장기에 직원을 지나치게 많이 늘렸고 이제는 할 일이 너무 적었다. 1991년 7월 31일 수요일 우리는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20명을 해고했다. 회사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었다. 우리 회사는 가진 자원과 한계를 초과하고 말았다. 우리는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유지할 능력이 없는 성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경영 방침을 도입해야 했다. 기존의 관행을 깨트리는 일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다. 나는 10여 명의 임원을 이끌고 아르헨티나로 가서 바람이 몰아치는 진짜 파타고니아의 산에 올랐다. 이 황무지들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타고니아가 어떤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도 좋지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데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으로서 우리가 유발한 환경 피해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를 다른 회사가 아닌 파타고니아로 이끈 공통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제어되지 않는 성장이 지금까지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어왔던 가치관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짧고 간결하게 해법을 제시하는 운영 매뉴얼로는 이런 가치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옳은 질문을 던지고 옳은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철학적이고 영감을 주는 지침이 필요했다. 우리는 주요 부서와 직무 하나하나에 적용되어야 할 지침을 파타고니아의 철학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관리자들이 판매와 현금 유동성 위기를 타개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동안 나는 글로 옮겨진 우리의 철학을 바탕으로 일주일에 걸친 직원 세미나를 이끌기 시작했다. 버스에 직원들을 가득 태우고 요세미티나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마린 헤드랜드 등의 장소를 찾아 캠핑을 하면서 나무 아래에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위태로운 시기를 맞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생존 가능성은 점점 대중의 관심을 지배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가치관과 우리 경제 시스템에 내재된 기본적 가치관에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 가치관은 사세 확장이나 단기적인 수익 창출을 품질, 지속 가능성, 자연 환경, 인간의 건강, 성공적인 공동체 등의 고려 사항들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근본적인 목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온전히 인식하여 기업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고 인간과 환경 모두에 이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다음의 가치 목록의 근거에 내릴 것이다. 다음의 가치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된 것이 아니다.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들은 우리 시대의 환경적,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 강조되어야만 하는 대표적 가치의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모든 결정은 환경 위기를 염두에 두고 내린다.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우리의 활동은 가능한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 분야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평가, 재검토함으로써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제품의 품질에 최대한의 관심을 쏟는다. 여기에서 품질은 내구성, 자연 자원의 최소 사용, 다기능, 비노후화, 용도에 대한 완벽한 적합성에서 나오는 종류의 아름다움으로 정의된다. 특히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것은 우리 기업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성공적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스스로 직원들과 지역사회, 공급업자와 고객들이 포함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보편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린다. 회사와 근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시에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이익을 추구하되 성과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성장과 확장은 우리 회사의 기반이 되는 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사업 활동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스스로에게 총 매출의 1% 혹은 연수익의 10%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 세금의 모든 수익은 지역 공동체와 환경 운동의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파타고니아의 모든 임직원은 우리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는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과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풀뿌리 운동, 전국적 캠페인 활동을 직접 참여나 금전을 통해 지원하는 일이 포함된다. 최고 경영진은 하나가 되어 최대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영업상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모든 회사의 방침과 경영 전반을 공개하는 오픈북 경영을 한다. 우리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 협력적인 분위기, 최대한의 단순성을 장려하는 동시에 역동성과 혁신을 추구한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위기에 처한 우리 회사의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등반가이자 서퍼, 카야커, 플라이 낚시꾼으로서 내가 체득한 교훈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다. 1991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나는 먹이사슬의 하단에 있는 식품을 먹고 물질 재화의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위험한 스포츠를 하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다. 한계를 넘어서는 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계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본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분을 잊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할수록 기업은 파멸로 빠르게 다가간다. 선의 철학을 사업에 적용해야 할 때였다. 직원들에게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가르치면서도 나는 당시의 혼란에서 회사를 구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는
경영과 지속 가능성의 모델을 미국 기업계가 아니라 7세대 앞을 내다보는 이로커이 인디언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이로커이족은 의사결정 과정에 향후 7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파타고니아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후부터는 모든 결정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긴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만 성장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카미 박사의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35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나는 환경이라는 대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랐던 것은 우리의 피톤과 피켈이 다른 장비 제조업체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파타고니아가 다른 기업이 환경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할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모델이 되는 것이었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애초에 왜 사업가가 되었는지를 기억해냈다. 나는 장비와 의류의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품고 산에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고품질이라는 기준과 전통적인 디자인 원칙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파타고니아를 이끌어온 큰 원동력이라는 점에 깨달았다. 우리가 만든 모든 제품, 셔츠, 재킷, 바지의 기능 하나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했다. 1991년 상황은 상당히 빠르게 호전되었다. 거의 하룻밤 새에 우리는 훨씬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진 냉철한 회사가 되었다. 성장을 지속 가능한 속도로 제한하고 지출은 신중하게 했으며 경영은 사려 깊은 사상과 생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3년 만에 경영진 내에서 몇 개의 계층을 없애고 재고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판매 채널을 중앙의 통제하에 두었다. 철학을 글로 정리하고 수업을 통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한 것이 이런 급진적 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새로운 천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견뎌냈다. 아니, 사실 단순히 생존했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회사의 성장을 우리가 유기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조정해 왔다. 우리는 아웃도어 특화 시장에서 벗어나거나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을 시도하는 식으로 성장을 강요하지 않는다. 얼마나 성장해야 할지를 고객들이 매년 알려준다. 어떤 해에는 5%일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25%일 수도 있다. 25%의 성장은 금융 위기의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소비자들은 금융 위기 동안 대단히 보수적이 된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는 물건들의 구매를 중단한다. 그 대신 실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오래 지속되는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쓴다. 때문에 우리는 금융위기 동안에도 번성할 수 있었다. 1994년 우리는 첫 번째 내부 환경 평가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의류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3년 우리는 재활용 페트병에서 추출한 섬유를 이용해 신칠라 플리스 재킷을 만든 첫 업체였다. 1996년 봄부터 모든 면직 의류를 유기농으로 키운 모카로 만든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파타고니아는 유기농 천연 섬유와 재활용 합성 섬유, 독성이 적은 염료와 화학물질, 더 나은 노동 관행, 제품의 탄생부터 재탄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생산 공급망 정비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매출 수치나 제품 라인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985년부터 풀뿌리 환경보호 운동에 현금과 현물로 7,900만 달러를 기부해 왔다는 점이다.
우리의 성공은 개벌을 면한 산림, 광산 개발을 면한 청정 지역, 살포가 저지된 유독성 살충제 등 우리가 막은 피해의 수로 측정된다. 우리는 기부의 가시적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자연을 훼손하는 댐이 해체되고 강이 복구되어서 경관을 되찾고 야생동물 서식지가 되었으며 공원과 환경보전 지역이 만들어졌다. 이런 승리들이 모두 우리의 공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일선의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했을 뿐이다. 파타고니아는 이런 여러 계획과 승리에 종잣돈을 대거나 주된 자금 제공자가 되었다. 1991년에서 1992년에 있었던 위기 이후 현재까지는 다행히 파타고니아의 역사에 그리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없다. 여기에서 흥미롭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악담할 때 쓰는 흥미로운 시대를 살길 바란다라는 말에서의 흥미를 뜻한다. 대부분의 큰 문제는 해결되었다. 매를 훈련시킬 때 쓰는 용어를 빌리면 야락의 상태이다. 배는 고프지만 약하지는 않은, 사냥에 나설 준비를 갖춘 가장 기민한 상태라는 말이다. 회사를 야락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 이외에는 어떤 위기도 없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 때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라는 사명 선언에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의 이야기의 전부이다.